그레인 브레인,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데이비드 펄머터 저자가 서술한 책인데요. 자, 글루텐 민감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읽어봤고요. 오늘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글루텐 민감성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 이 셀리악병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셀리악병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셀리악병은 이 새로운 질병처럼 보이겠지만 이 병에 대한 최초의 기술은 서기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 고대 그리스 저명한 의사 중 한 명이었던 카파도키아의 그 아르타에우스는 간질, 두통, 현기증, 마비 등의 신경학적 이상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 다루는 이 의학 교과서에 셀리악병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자, 아르타에우스는 또한 셀리악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셀리악은 그리스어로 복부를 의미하는데요. 이 병에 대해서 기술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는 소화기관이다 보니 소화에 힘쓴다. 설사가 환자를 장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환자의 전신이 몸의 위축으로 약화되면 만성의 복강 질환이 형성된다. 19세기에는 네덜란드어로 만성 설사를 의미하는 그 스프루가 영어에 도입된 것인데 만성 설사는 셀리악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다. 영국의 소아과 의사인 사무엘 G 박사는 셀리악병 환자를 관리하는데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는 1887년에 런던의 한 종합병원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아동에게서 일어나는 이 질병에 대해 처음으로 현대적인 설명을 했다. 만약 이 환자의 완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분명 식단 조절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그 의학 교과서에 기술을 했는데요. 자, 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성분이 범인인지 정확히 밝힐 수가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치를 위해 권장하는 식단 변화가 전혀 정확하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 박사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과일과 채소는 금지하고 또 오히려 얇게 구운 토스트는 허용했습니다. 그는 한 아이가 매일 네덜란드산 홍합을 먹고 완치되었다가 또 홍합철이 지나자 재발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이 홍합철이 지나자 그 아이가 다시 토스트를 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1908년에 크리스천 허터가 셀리악병에 걸린 아이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병에 대한 최초의 논의가 처음으로 출판됐는데요. 그는 이 아동의 셀리악병을 장유치증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서 지적했던 대로 그는 이런 아동을 성장이 부진하다고 말하고 이 아이들이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에 더 잘 견딘다고 덧붙였습니다. 1924년에 미국의 소아과 의사 시드니 하스 박사는 바나나 식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는데요. 이것도 분명 바나나가 증상 개선의 원인은 아니었을 테지만 바나나 식단으로 우연히 글루텐이 배제된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단이 시간의 검증을 견디고 살아남았을 거라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셀리악병의 실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또다시 20년이 걸려서 1940년대가 되어서야 네덜란드의 소아과 의사 빌럼 카터 박사가 밀가루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전반적으로 탄수화물이 오랫동안 의심을 받고는 있었지만 특히나 이 밀과 관련해서 원인과 결과를 관찰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발견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1944년에 이 네덜란드 기근 동안에 빵과 밀가루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디커 박사는 아이들 사이에서 셀리악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극적으로 감소한 것을 관찰하게 됐는데요. 35% 이상이었던 값이 사실상 0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디커 박사는 다시 밀을 구할 수 있게 되자 사망률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52년에는 디커 박사를 포함해서 영국 버밍엄에서 온 그 의사로 구성된 연구진이 외과 수술 환자에게서 채취하게 된 장 점막 표본을 검사해서 셀리악병과 또 밀 단백질 섭취의 상관관계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소장 조직 검사가 도입되면서 장이 표적 기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셀리악병과 또 신경질환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이번에도 역시 그 흔적은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그 일화적 보고가 등장하기 한 세기 전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여러 의사가 셀리악병 환자의 신경질환에 대해서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신경학적 문제가 셀리악병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 이 초기부터 대체로 사람들은 장의 문제로 생긴 영양 결핍 때문에 이런 신경학적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의사들은 꼭 어떤 성분 때문에 신경계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에서 영양분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는 이 셀리악병 그 자체가 영양 결핍으로 이어지면서 신경 손상이나 인지기능 장애 같은 신경학적 문제를 촉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의사들은 여기서 염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는데요. 아직은 그와 관련된 의학 지식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37년에 아카이브스 오브 인터널 메디신이라는 셀리악병 환자의 신경학적 문제를 검토하는 이 메이오 클리닉의 첫 리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 연구는 그 안에서 진짜로 벌어지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들은 뇌에 생기는 문제가 장이 영양분을 제대로 소화하고 또 흡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전해질 감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루텐 민감성과 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염증 경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기술적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관점의 변화는 실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일어났습니다. 2006년에 다시 메이오 클리닉에서 셀리악병과 인지기능 장애에 관한 보고서를 아카이브 오브 뉴롤로지에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내린 결론은 판을 뒤집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적 관계를 고려하고 셀리악병과 더 흔히 관련되어 있는 실조증 및 말초신경병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 빈도로 나타나는 이것을 고려할 때 진행성 인지기능 장애와 셀리악병 사이에는 잠재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실조증은 수의적 근육 운동을 통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뇌 장애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신경 손상을 괜히 어렵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것은 뇌와 척수 바깥에 있는 신경이 손상을 받는 다양한 장애를 아우르는 용어로 감각마비, 쇠약, 통증 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셀리악병 증상이 개시된 지 2년 안으로 또 진행성 인지기능 저하를 나타내거나 질병의 악화를 보인 그 13명의 환자를 관찰했는데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기존의 생각이 틀렸음이 바로 밝혀졌습니다.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을 영양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더군다나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들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인지기능 장애 징후가 시작되는 나이의 중간값은 64세였고 그 범위는 45에서 79세였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위장병 전문의이자 연구자 조지 푸머리 박사가 언론에 나와서 한 말에 따르면 말초신경병증, 또 균형 문제 등의 신경질환과 셀리악병에 관한 글은 그전에도 많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찾아낸 인지기능 저하의 뇌 문제와도 이 정도까지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셀리악병 환자 중에 인지기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환자가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머리 박사는 이어서 이 환자들의 질병들이 우연히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셀리악병 증상이 개시 혹은 악화되는 것과 인지기능 저하가 2년 안에 일어나는 것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글루텐 프리 식단을 진행한 환자들 중 몇 명은 인지기능 저하 문제가 의미 있게 개선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글루텐 섭취를 완전히 끊자 환자 3명의 정신 능력이 개선되거나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자신이 가역적인 형태의 인지기능 장애를 발견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큰 발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치매 중에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형태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치매로 이어지는 경로를 멈추거나 일부 역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에게서 셀리악병을 확인하는 일이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발견은 셀리악병과 또 인지기능 저하의 상관관계를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 뒤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머리 박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사이토카인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기여하는 염증의 화학적 전달자인데요. 이 연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환자들의 뇌 스캔 영상을 촬영해 보았더니 백질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발경화증, 심지어는 작은 뇌졸중과 쉽게 혼동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내가 다발경화증으로 진단받았던 환자들에게 항상 글루텐 프리 식단을 처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는 뇌의 변화가 사실은 이 다발경화증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글루텐 민감성 때문일 거라는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들은 글루텐 프리 식단을 통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었는데요. 2006년 이 메이오 클리닉 보고서 이후로 다른 많은 보고서에서도 글루텐 섭취와 또 신경장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의학 용어에 글루텐 실조증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장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젊은 남성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은 원래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운동장애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는 근긴장도를 통제하지 못해 몸 곳곳에서 거칠고 격렬한 경련이 일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신경질환이나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나는 수많은 근긴장 이상증 케이스와 또 다른 운동장애들이 단순히 글루텐 민감성 때문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 환자의 경우 일단 식단에서 글루텐을 제거하자 떨림과 발작적 그 경련이 순식간에 멈추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이 실조증 같은 다른 운동장애들, 즉 근육이 경련하듯 움찔거리며 수축하는 특징이 있는 근간 대경련 등 이 특정 형태의 간질 등은 글루텐 민감성 같은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다른 신경학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는 위험한 수술을 하고 매일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법을 고려하다가 간단한 이런 식단 변화만으로 완전히 발작이 사라지는 그런 간질 환자를 몇 명 본 적이 있습니다. 하드 지바실로 박사도 그와 비슷하게 두통 환자의 뇌 스캔 영상을 조사해서 글루텐 민감성으로 생긴 극적인 이상에 대해 보고했는데요.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그 영향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드 지바실로 박사는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환자가 글루텐 프리 식단을 통해 두통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음을 거듭해서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논문에서 글루텐 민감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변해했는지 밝히면서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그와 동료들에게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글루텐 민감성과 또 뇌의 기능 장애의 상관관계를 세상에 알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는데요.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드 지바실로 박사가 인지기능 결함의 분명한 조짐과 또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환자의 회복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2013년에 그는 영국에서 셰필드 글루텐 관련 장애 연구소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글루텐 관련 장애의 신경학적 발현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세계 최초의 클리닉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셀리악병에 대해 밝혀진 이 새로운 정보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셀리악병이 장애만 국한된 질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글루텐 민감성이 항상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셀리악병이 있는 사람처럼 글루텐에 민감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자세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글루텐에 민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신경계와 또 뇌 속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상 모든 장애와 질병의 중심에는 염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염증 반응을 촉발하는 무언가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두통이나 브레인 포그 등 짜증나는 일상의 또 만성 증상에서부터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심각한 질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에 처할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글루텐 민감성이 조현병, 간질, 우울증, 조울증, 또 근래에 들어서는 자폐증과 ADHD 등 오랜 세월 동안 의사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불가사의한 이 뇌 장애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이탈리아의 연구자들은 비셀리악 글루텐 민감성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정신병을 가진 아동의 어려운 케이스를 보고하면서 의학사전에 글루텐 정신병이라는 용어를 추가했습니다. 글루텐이 아동에게서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선 당장은 문제의 범위를 파악하고 글루텐이 정상적인 뇌뿐만 아니라 취약한 비정상적인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는 유전형과 표현형이 고유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억제되지 않는 염증이 나에게서는 비만과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도 당신에게서는 결국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셀리악병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셀리악병은 글루텐 민감성의 이 극단적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셀리악병을 통해 장애의 경과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셀리악병의 유무에 상관없이 글루텐을 섭취하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셀리악병이 있는 사람은 자유기의 생산이 현저히 증가하고 자유기에 의한 지방, 단백질, 심지어 DNA의 손상까지 나타나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면역계가 글루텐에 반응하는 바람에 몸속에서 항산화제를 생산하는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특히 뇌 속의 중요한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의 수치가 감소하고 혈중에서 비타민 E, 레티놀, 비타민 C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몸속의 자유기를 억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성분들인데요. 마치 글루텐의 존재가 면역계에 기능장애를 일으켜 몸의 천연적인 방어 체계를 완전히 뒷받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내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글루텐 민감성이 면역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또 어떤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글루텐에 대한 면역계의 반응이 염증의 스위치를 켜게 되고 COX2 효소를 유도하는 이 신호분자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COX2 효소의 유도는 염증성 화학물질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데요. 셀레콕시브,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같은 이런 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몸에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COX2 효소와 이미 익숙한 셈인 겁니다. 이런 약들은 이 효소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서 염증을 줄이는데요. 셀리악병 환자에서는 TNF라는 또 다른 염증 분자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관찰되었습니다. 셀리악병 환자에서는 TNF라고 하는 또 다른 염증 분자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관찰되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 수치의 상승은 알츠하이머병과 사실상 다른 모든 신경퇴행성 질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리악병의 여부와 상관없이 글루텐 민감성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핵심 요인이라 다시 갈게요. 자, 그리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리악병의 여부와 상관없이 글루텐 민감성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또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신경퇴행성 질환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염증의 해로운 영향에 이 뇌만큼 민감한 기관은 없는데요. 뇌는 몸에서 가장 활성화된 기관인데도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뇌관문,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해서 특정 분자가 혈류에서 뇌로 넘어오는 것을 막고는 있지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물질이 이 관문으로 몰래 들어와서 달갑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긴데요. 이제 글루텐에 민감하다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글루텐의 문제점은 그 누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글루텐의 민감성에 대해서 또 글루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비단 셀리악병뿐만이 아니라 또 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들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흥미롭고 또 이 얘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역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랄게요.